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청에서 근무하는 강력계 형사입니다. 제가 범인 잡을 때 하이힐 신고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예뻐 보이려고 오늘 하이힐 신고 왔는데 이거 벗고 진행해도 괜찮겠어요? 네. 좋습니다. 벗고 진행해도 괜찮으시죠? 네, 벗고. 좋습니다. 네, 맨발의 투혼. 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강력계 형사입니다. 저는 10수년간 현장에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한 사건을 제가 끊임없이 수사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성이자 아이의 엄마인 저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강력 형사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와,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짱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칭찬 말들을 듣고 우쭐하기도 하고 제 자신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처리하는 사건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뭔가 이상한 감정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뿌듯함보다는 후회감과 안타까움만 더해갔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처리했던 사건들은 종종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풀었던 사건들이 검찰 단계, 법정 단계까지 가면서 다 이게 깨지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 초등학생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등학생 뻘로 보이는 4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여서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는 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제가 처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4명의 범인은 현장에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목격자도 없고 그 범행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진술밖에 없었는데요. 이 아이한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물어도 전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일단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가 말해줘야만 그 범인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이 아이는 심리 치료 끝에 안정감을 되찾고 저를 찾아와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저희는 결국 4명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범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형사님, 그게 무슨 성추행입니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예쁘던데요. 아, 엉덩이가 너무 예뻐서 그냥 토닥토닥 해줬을 뿐인데 이게 무슨 성추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 사건은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 사건은 처벌하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보냈는데 이게 법정 다툼이 된 거죠. 그 4명의 범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자, 피해자와 가해자와 이 두 말들이 틀리면 법정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가 뭐냐면 그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합니다. 이 아이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와 판사는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피해 아동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하시죠. 자, 경찰 수사 기록에는 그때 당시에 수치스러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기억 떠올려 보세요. 물어볼게요. 그때 정말 수치스러웠습니까? 부끄러웠습니까? 묻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글쎄요. 몇 번을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판사님은 어떻게 판결했느냐? 왜 말을 똑바로 하지 않나요? 자, 사건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럼 이 수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분명히 아이는 성장을 했을 텐데도 왜 또박또박 얘기를 하지 않나요? 이상하네? 진술이 오락가락하네요? 신빙성이 없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건은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무죄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저번에 나한테 와서 얘기했을 때는 부끄러웠다고 얘기했잖아. 수치스러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말을 못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묻습니다. 형사님, 혹시 수치스러움이라는 게 이게 혹시 부끄럽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수치심,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은 부끄럽다는 얘기잖아. 네가 부끄럽다고 얘기했잖아. 안 그래? 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형사님, 제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끔찍한데요. 형사님, 저는 절대 부끄럽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형사님. 그래서 그 판사님이 저한테 부끄러웠냐고, 수치스러웠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요,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건, 성립 요건,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그때 당시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 느끼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 직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회사 일에 대해서 전혀 잘 몰라요. 그때 자, 내가 선배니까 잘해줄게. 나만 믿어. 자, 우리 친해보자. 야, 열심히 해보자고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성희롱이라고 얘기하면서 사건 접수됐을 때 가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성희롱이에요. 전 친하자고 했을 뿐인데, 아우, 이거 같이 일하자고 했을 뿐이에요. 뭘 그거 가지고 까칠하게 굴어요. 아이, 조직형 인간형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성희롱, 성폭력을 구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따라서 제가 범죄가 성립되고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가해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느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의도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든 아니면 끈적끈적한 의도로 했든 이건 전혀 상관치 않아요. 피해자가 당시 느끼는 감정이 성적 수치심이었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저희는 방송에서 그리고 뉴스를 볼 때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고 보아왔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요. 뉴스에서도 성적 수치심 단어가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거 아실 수 있으시겠죠? 성범죄와 관련해서 성적 수치심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어떤 감정이라는 거야?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해서 인터넷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적 수치심은요, 스스로를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이래요. 이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에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당할 경우입니까? 할 경우입니까? 네, 맞습니다. 할 경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껴야 될 사람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가해자인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 수치심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만난 성폭력 피해자분들은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물었을 때 다양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사건을 얘기했을 때 그 아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피해자분들께 제가 그때 당시 어떤 느낌이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말씀 잘 못하세요. 몇 번 물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끄러웠죠? 수치스러웠죠? 했더니 이분이 네, 수치스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제가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정말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과 마주쳤습니다. 혹은 이 직장 안에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어떤 성적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되게 섹시한데, 나하고 한 번만 자. 얼마만 돼? 얼마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예요? 네, 화가 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죠. 혹시 부끄럽다고 느끼시나요? 부끄러워. 내가 괜히 섹시하게 생겨가지고 창피해. 이런 느낌이 드시냐고요. 실제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처음에 그 느끼는 감정 물어봤을 때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무섭고 혐오스럽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절대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질문이 많은데요. 혹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번 이상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게요. 좋습니다. 저희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야. 100% 가해자의 잘못이야.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끄러운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주변에서 내 아이가 성폭력을 당하고 내 친구가 성폭력을 당하고 직장 내에서 내 동료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어땠니? 부끄러웠지. 수치스러웠니? 수치스러웠구나. 그랬구나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수십 번 이렇게 얘기할 때 피해자분들은요, 처음에 말하지 못하고 있어도 분명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하다. 난 부끄럽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내가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수치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구나. 내가 수치스러워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리셋해요. 저희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절대 피해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물어봄으로 인해서 피해자분들은 실제 부끄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왔어도 이분들은 평생을 수치스러워하다가 부끄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의 잘못된 인식으로 그분들이 평생 수치스러워하다가 부끄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생명을 잃었다면 우리의 변화된 인식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1000개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1000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1000명의 피해자가 계시면 그 안에 1000개 이상의 피해자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요,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한번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 보시자고요. 절대 우리가요, 수치스러웠니 부끄러웠니 이런 말 함부로 쓰시면서 그분들의 감정을 강요시키지 말자고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